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앞으로 치닫는 말발굽 소리, 쫓기듯 달아나는 호랑이와 사슴. 고구려의 땅 낭낭벌에서 사냥이 시작됐다. 소를 몰고 가는 견우, 별의 강을 넘어 직녀의 모습이 애처롭다. 벽화에는 고구려인의 서정이 녹아있다. 1500년 전 고구려가 생생하게 되살아온다. 지난 5월 30일 고구려 유적에 대한 5박 6일간의 취재가 시작됐다. 이번 취재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특별했다.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취재에는 고고미술사학자인 최종택 교수가 동행했다. 고구려와의 첫 만남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덕흥리 벽화고분. 활짝 열린 답사길을 따라 고구려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현재 북한은 총 16기의 벽화고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해둔 상태인데 덕흥리 고분은 그 가운데 하나다. 북한이 덕흥리 무덤을 발굴한 것은 지난 1976년의 일. 덕흥리 벽화 무덤 앞에서 관리원 최인권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줄곧 이 무덤을 지켜왔다고. 봉고시 솟아오른 봉분. 그러나 발견 당시엔 훼손이 심각했다고 한다. 이게 원래 발굴 당시는 이게 청지됐습니다. 아, 봉분이. 네, 봉분도 없고 청소 상태에서 봉분이 많이 손된 상태. 이게 우리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측 방송사의 고분의 내부 촬영이 허락된 적은 없었다. 한국 방송 최초로 카메라에 공개되는 덕흥리 고분의 내부. 조명등이 켜지자 불빛을 따라 1600년 전의 세계가 펼쳐진다. 물기를 머금은 유리병 너머엔 고구려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1983년부터 이거 유리벽을 해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보호했냐면 이와 같이 손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보시죠 하게 되면 누구든지 손을 또 해보려고 하고 또 우리 또 공기 접촉이 이건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거 유리 속에 있으니까 벽화 보호 관리하는 데는 보선 관리는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보호전 관리하는 데는 거의 아주 유리합니다. 덕흥리 고분은 앞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2칸짜리 무덤이다. 2개의 방에는 벽면과 천장에 빼곡하게 벽화가 있다. 앞칸에는 주로 무덤의 주인이 생활했던 공적인 생활을, 안칸에는 주인공이 집에서 생활했던 사적인 장면을 묘사했다. 유리 벽면에 맺힌 이슬을 거두어내면 고구려가 살아난다. 선생님, 이 장면이
주인이 지금 주인공. 예. 근엄한 모습의 이 사람이 바로 무덤의 주인. 예, 지인이 예. 그 지인 벽면에는 묘지의 주인공 이름과 이력, 무덤의 축조 시기를 알려주는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안께 용락식 발령하게 되면 예. 광개토항 시기로 하고 현대 연대로 하게 되면 예. 408년 12월 25일인데 음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거의 무덤을 만들 때 아주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고 해가지고 예. 뭐 저찬만공 일살우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하니까 만명의 공력이 들었으며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과 뭐 고기 입합을 다 이런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자도 사용되고 또 장도 담아 먹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의 그 고유한 기초식품 하나인 예. 장, 예. 우리 장을 담가 먹었다 이렇게 뜻입니다. 앞칸과 안칸을 연결하는 사이길, 유일하게 유리벽을 두르지 않은 공간이다. 덕흥리 벽화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졌는데 부드럽게 다듬은 벽면 위에 백색의 회를 덧바르고 그 위에 숯과 천연 안료를 배합해서 그림을 그렸다.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안료의 정확한 성분을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냥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 흔히 감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감동이지 굉장합니다. 이거는 색감도 도록하고는 뭐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수레바퀴가 통상 사진으로 보면은 바퀴살하고 태하고 이 색이 구별이 안 돼 보이는데 뭐 선명히 다릅니다. 이 태는 검은색이고 바퀴살하고는 색이 다르네요. 이게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도 와서 이걸 자기네가 시료를 떠가지고 가서 해봤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갔습니다. 이거 한 3월 달에 4번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방에 프레스코 기법을 쓴 벽화는 아직 없답니다. 그런데 이 벽화 무덤이 프레스코 기법을 썼다 하게 되면 대단한 무슨 파문이라고 하면서 유네스코 선생님들이 기념해서 갔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차분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색채로 이미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벽화는 그대로가 역사의 증언이다. 무덤의 주인공이 살았던 시기는 5세기 전후. 벽화가 말해주는 당시의 고구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인공과는 사뭇 다른 크기의 시종들. 고구려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벽화 한켠에서는 활쏘기 대회가 열렸다.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아 실력을 겨루는 놀이. 고구려는 무예를 숭상한 나라였다. 그리고 말은 고구려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동물이었다. 철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기마병. 말에도 철갑을 들은 철갑기병은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발달된 제철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고구려에서는 술에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소가 끄는 우마차는 귀족들이 즐기던 교통수단이었다. 신앙 세계를 반영한 천정부인 신앙 세계를 반영한 그 상상동을 많이 그려놓고 또 이제 견화증에 대한 그 전설 그림을 비롯해서 사냥 그림 등을 이루어졌습니다. 2단 평행고임의 뚜껑도를 막아 마무리한 천장. 천장에도 그림은 살아서 움직인다.
고구려 사람들의 신앙 세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상상화들이 가득하다. 깃발을 들고 하늘을 나는 옥녀. 곁에는 희귀한 날짐승들이 떠돌고 있다. 신비한 짐승들은 인간의 기륭 화복과 관련되어 있다. 천상의 숲에선 사냥꾼을 피해 호랑이가 허겁지겁 달아나고 있다. 해와 달은 힘과 권위의 상징. 그런가 하면 설화의 세계도 펼쳐진다. 견우와 직녀도가 그것이다. 덕흥리 고분의 벽화들은 고구려인들의 꿈과 현실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하고도 귀중한 역사의 보물 창고인 셈이다. 비록 왕무덤은 아니지만 지방장관으로서 이거 자 갖출 수 있는 모든 그 풍물을 다 갖추고, 그리고 특히 이 무덤을 통해서 그 고구려의 강대성, 고구려가 어떻게 돼서 강대했는가 하는 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뭐 할 수 있게 경기하는 장면이라든가 사냥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행렬도라는 거, 이거 무사들의 모습, 이거 사람은 물론 말에까지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고구려가 어째서 강대했겠는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이와 같은 고구려 사람들이 그 상무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대륙을 누비며 영토를 넓혀간 고구려. 국력이 절정에 달했던 5세기 초,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대규모 궁정과 산성을 쌓았는데 바로 안악궁과 대성산성이 그것이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대성산이 있다. 북한은 78년 9월 남문의 일부를 복원했다고 한다. 우리 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따 곳곳에 그냥 북한에서는 유적지마다 해설 강사를 따로 두는데 북녘의 수줍은 미소가 취재진의 시선을 끌었다. 저기 이름이 예, 제 이름은 방현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남문 강사 방현옥. 방현옥. 대성산성 남문의 높이는 여기 바닥부터 저기 문루 지붕 꼭대기까지 높이가 19.5m입니다. 대성산 일대는 현재 유원지로 개발되어 평양 사람들의 쉼터이자 자랑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고구려 시기에 성돌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나중에 새로 쌓으니까? 그 원래 발굴된 남문토는 저기 지금 저기 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가 원래 발굴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돌 있는 데가 원래 남문서였다는 거죠. 1500년 전에는 남문의 어엿한 일부였을 성돌들. 지금은 모두 흩어져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옛 문헌 기록에 따르면 산성의 내부에는 수많은 건물과 99개의 못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북한 측에서 발굴해 본 결과 무려 170여 개나 되는 크고 작은 못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 안에 99개. 그리고 그 99개라는 말이
좀 그래도 안 많이. 우리 고구려 산성들이 건설할 때는 꼭 연못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이 연못도 이 대성산성을 건설할 때 연못을 파고 이렇게 다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잉어못을 건설하고다 잉어도 길르게 하고 이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잉어못이라고 이렇게 이 대성산에 있는 전설을 따라서 사슴못, 여기 그다음 뭐 형제못, 장수못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네, 여기는 뭐 동천호, 미천호 같은 큰 연못도 있지, 그 작은 게 4-5개 있지, 우물이 170개나 발굴돼 있지. 발굴된 것만 170개니까 그러니까 물 뭐 이런 면에서는 수천 명이 들어와도 충분히 기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데는 오래 기거하는 게 아니고 전투할 때만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두 달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농성전을 할 수가 있죠. 풍부한 수자원과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지은 산성은 고구려인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성산은 해발 274m의 비교적 낮은 산이다. 이곳 소문봉에는 200m 길이의 고구려식 산성을 복원해 놓았다. 서울의 대성산성은 거러봉식 산성 형식으로서 전투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성의 길이를 보면은 서문봉, 울지봉, 그리고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 이렇게 6개의 봉우리들을 연결해서 쌓았는데 송의 둘레는 7,076m입니다. 서문봉은 윤규소문 장군의 이름으로 불리는 서문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다 사람 났습니다. 소문봉에 오르면 멀리 대동강부터 평양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진다. 산은 좀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맛이 한탕합니다.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반듯하게 잘 정비된 이곳이 바로 장수왕의 궁궐 안학궁이 있던 자리다. 지난 1958년부터 무려 13년간 이루어진 발굴 작업. 당시 안학궁터에서는 총 3,000여 개의 주춧돌과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침이다. (2m 10cm의) 거대한 크기. 안학궁을 지을 때 궁궐 맨 꼭대기에 치미를 얹어 지붕 장식을 했다. (2m가) 넘는 지붕 장식을 사용했던 궁전. 장수왕이 머물던 안학궁은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했다. 장수왕의 대역사는 또 있다.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차를 달리면 재령산 기슭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의 무덤이 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 관리소장과 해설 강사가 미소로 맞아주었다. 차가 멈춰선 자리. 아담한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거래식이 한 1000년 전에 여기서 그 세력이 대단한 부자가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말 타고 지나가다가 단단히 혼살이 났답니다. 이 주변 농군들이 양반 앞으로 다가가서 조를 하기는커녕 벌레나 개미만도 못한 양반이라고 욕을 하니까 성이 덕같이 났답니다. 자기한테 조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그렇게 쌍되게 욕을 한다고 당장 여정 내자고 하니까 그 농군들이 이걸 좀 올려다 보라고. 여기 시조왕릉이기 때문에 벌레나 개미도 조부들지를 않는데 명색이 양반이라는 게 조상도 몰라본다고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나라에서 함합의를 세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017년에 세웠던 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인이든 서인이든 다 말해서 내리라고. 다른 곳에는 함합이 얽힌 구수한 일화를 맛깔나게 들려주던 리명아 씨는 재치 또한 일품이다. 옛날에 말이 오늘의 차가 아닙니까? 순간 취재팀의 분위기도 한껏 부드러워졌다. 동명왕릉은 평양 인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나들이 코스라는데 유적지로 소풍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남과 북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북한은 1993년 왕릉을 새롭게 단장했는데 입구에는 생전에 김일성 주석이 친필로 새겨 넣었다는 개건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한자로 써줬다고 하셨습니다. 천년 대국으로 위용떨치고 수백만 침략자 발밑에 내려다보며 찬란한 문화로 빛을 뿌리던 내 나라. 덕명왕릉을 개건합시다. 위대한 수령님 숭고한 뜻 펼칠 때 인민과 학자들 감격에 목매여 뜨거운 눈물 삼켰네. 덕명왕릉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이야기, 인민들의 한결같은 서원 담아 여기에 옥년 드놀지 않을 비를 세워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하노라. 동명왕릉은 지난 1974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 현재 왕릉의 내부는 보존을 위해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벽면에 연꽃 무늬가 그려진 벽화고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릉의 사당과 정문은 모두 고구려 양식에 기초해 사로 지은 것이다. 왕릉 바로 앞에는 사찰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정릉사라고 한다. 정릉사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고 왕릉을 지키기 위한 국가 사찰이었다. 이 뒤로 쭉 정리하게 됐는데 발굴 당시 사찰 뒤편에서는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고 고구려의 우물도 그때 발견됐다고. 그때 나왔던 그 정합대학 선생님이 이 가운데를 파보자. 그러니까 이 파니까 이 돌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듬은 원형으로 다듬지 않았습니까 돌을? 그래서 계속 그거 파니까 13.5m 깊이가. 그럼 이건 나중에 이거는 이 밑에만 남아 있었으니까 이건 어떤 식의 벽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의 우물은 맨 밑에 우물정자에 틀을 놓고 중간 부분이 불룩했다가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우물터 주변에는 수많은 기와 조각이 쌓여 있는데 사찰터 부근에서 발굴된 것을 모아둔 것이다. 남쪽에서 이 고구려 기와 나오는 게 이런 것도 나오죠? 대부분 이런 노끈 무늬가 많고 그다음에 이런 격자무늬, 사격자무늬 좀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남쪽에서 안 보이죠. 무슨 무작정 이거 있으면 거꾸로 있죠. 어떻게 이렇게 때린 건 누가 안 주고 가니까. 북한은 발굴 작업을 통해 이곳이 동명왕릉의 부속 사찰인 정릉사였다고 확인했다는데 그 근거가 되어준 것은 유물이었다. 동명왕릉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 그중 깨어진 질그릇 파편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조각들에는 이 질그릇이 정릉사의 소유임이 기록되어 있다. 능을 정했다는 의미의 정릉. 이 유물들을 근거로 정릉사를 동명왕릉과 함께 복원했다고 한다. 저 뒤에 이제 우물이 발굴될 당시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는 곳. 동명왕릉 인근 솔밭에는 여러 개의 무덤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 벽화 무덤은 2개다. 현재 북한은 무덤마다 주인을 추정해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로 이어하면 이게 후세에 가면 이게 누구 무덤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덤 형식 그리고 벽화에 있는 무덤은 벽화 내용을 보고 그 시기에 활동한 시조 왕릉 주변에 묻힐 자격이 있는 대상들 그걸 거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나 저 무덤이나 북한은 이 무덤들이 5세기 초 동명왕릉이 이장되면서 함께 딸려 옮겨진 개국공신들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데 학술적인 근거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일제시대 당시 진파리 고분 일대는 순환의 지역이었다고 한다. 이 주변에 일본 군인들이 봉쇄하고 여기서 훈련한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접근시키지 않고. 근데 훈련하고 철수한 다음에 보니까 이 무덤들을 다 파헤치고 인물을 더 오래 갔는데 이 나라를 빼앗기면 자기 조상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분군 중에서도 취재 대상은 진파리 1호 무덤. 벽화가 그려진 고분 중 하나인데 묘지명에는 고흘 장군의 무덤이라고 쓰여 있다. 이 고을 장군이 6세기 후반에 백암성에서 돌고를 물리친 장군이구만. 내가 적어온 거 보니까. 예. 백암성에서? 예, 백암성에서 돌고를 물리친 장군. 지난 70년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후 북측은 오랫동안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남측의 취재팀을 위해 공개를 결정해 준 것이다. 아주 기술적으로 잘했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 무덤을 열기까지는 1시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거 지금 일본 사람들 비롯해서 이거 숱한 사람들이 이거 지금 다 나갔으니까 진파리 1호 무덤, 2호 무덤, 2호하고 4호 벽화 무덤 유명하다. 그래서 이걸 보자고 요청서가 뭐 굉장히 오지. 이게 안 열어주지. 이 벽화 후세의 길이 보존될 수 없고 이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녀의 결의들이 다 이렇게 왔고 한민족이고 한결이고 앞으로 다 우리 조국통을 위해서 다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그래서 이거 열지 이거 열잖아. 저기 요 보수 있는 거 장감. 미지의 세계가 이제 막 펼쳐질 순간 남북의 육로가 뚫리듯 굳게 닫혔던 무덤의 빗장도 드디어 열렸다. 한 걸음에 100년씩 타임머신을 탄 듯 1500년 전 고구려인의 숨결이 서서히 밀려왔다. 사신총으로 알려진 진파리 1호분. 외칸 무덤인 벽면에는 벽화가 있다. 안내 강사 리명아 씨도 고분에 들어오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한다. 평행 삼각고임으로 마감된 천장에는 해와 달이 떠 있다. 벽화는 백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는 석회가 많이 떨어진 탓에 손상이 심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백호와 암수 주작, 청룡과 같은 사신들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현무 그림이 지워진 북벽에는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다. 소나무 주위엔 불꽃 형상을 한 바람이 지나간다.
말씀드리면 좋을지 덕암에서만 봤으니까. 목사님, 말로서만 듣다 실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이 건축술과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그림도 이 고구려 인민들이 그 슬기로운 기상도 이거 이 물결 무늬도 아주 그 잔잔한 물결이라 아주 서품치면서 이렇게 하고 아주 그 회화적 수법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 무늬들을 보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다 부단히 움직이는 듯한 그런 감이신가 봐요. 그 여기 밑에는 구름 무늬고 빠르게 흐르는 구름과 인동 문양. 그쪽이 제당 물결 무늬는 고구려를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기도 하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그 아주 깜깜한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는데 지금 한동안 이거 둘러보고 나니까 이 그림은 막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살아있고 또 금방 그리고 화공이 막 금방 그리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평생 처음 보는 거고 앞으로도 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해보았던 덕흥리 고분과는 달리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변한 벽화. 100년 남짓의 시간을 두고 벽화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의 고분은 집안 지역과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모두 만여 기가 넘는다. 그중 벽화 무덤은 중국의 환인 집안 지역에서 약 20여 기가 발견된 데 비해 평양 안악 지역에서는 70여 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벽화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생활 풍속계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사신도가 공존하게 되었고 후기에는 사신도 위주로 변화했다. 이 고구려 무덤 벽화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 무덤 벽화를 그릴 때 처음에는 살아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저승으로 가져가는 개념으로 벽화를 그렸습니다마는 점차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내용이 벽화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 벽에 사신만을 그리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습이 아닌 새로운 우주로 주인공이 들어가는 그런 관념으로 무덤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벽화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살아있을 때 모습과 또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과 그들의 종교와 온갖 모습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모든 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무덤 벽화는 3세기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3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제작된 초기 무덤 벽화에는 죽은 자가 생전에 머물렀던 주택 구조를 재현했다. 벽화에는 무덤 주인 부부가 남녀 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생활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수레를 탄 부인의 나들이나 대규모 행렬에 둘러싸여 행차하는 주인의 모습. 그리고 사냥이나 춤, 놀이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그림들은 현실 세계에서 누렸던 지배층으로서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고 내세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수박이나 씨름은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장례 행사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장에는 하늘 세계를 표현했는데
해와 달은 동쪽과 서쪽을 나타내는 방위 표지이기도 하다. 해를 상징하는 세발까마귀. 달 속에는 두꺼비와 옥토끼를 그려 넣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 그것은 무덤이 죽은 자를 위한 또 하나의 우주임을 상징한다. 별자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당시의 천문학 수준을 보여준다. 6세기에 들어서면 그림도 추상적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곧 죽음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사신과 다양한 장식 문양이 그려진 진파리 1호 고분 벽화에는 이상적인 세계로 피장자를 인도해 가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덤, 그것은 죽은 이의 영원한 쉼터. 진파리 고분은 또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것은 벽화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네, 그 이런 식으로 담아가시면 아주 밀폐해서. 그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둥그렇게 다 이거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기 통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이번에 저걸 떼장을 떠서 쭉 올렸다 쌓고 그다음에 도를 하게 되면 공기 통하지 않으니까 그 색이 지금 1,600명 그저 1,500명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저 계속 보존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고구려 사람들의 삶의 궤적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가면 그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박물관 앞에는 문화보존국의 이승혁 사무처장과 김송현 박물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이 박물관의 고구려 유물관은 6호실에서 9호실까지 모두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물은 물론 문화재를 정밀 복제한 모사품도 일부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한켠에는 벽화 고분을 실물대로 정확히 재현해 놓은 곳이 있다. (1977년에) 설치한 모형의 내부는 비록 모사도라고 해도 30년 된 그림에서 고졸한 멋이 풍긴다. 그러나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놓고 지난 50년간 남북 학자 사이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중국에서 망명한 동수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인 반면 북에서는 고국 원앙의 무덤으로 주장한다. 이 사람의 그림을 부디 왜 교관에다 그렸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375년에 축조된 안악 3호에서 고구려는 그 모습을 더욱 뚜렷이 드러낸다. 고구려식 디딜방아, 용둘의 우물, 그리고 콧뚜레를 한 소들까지 생생하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해둔 상태인데 고구려 벽화에 대한 유네스코 동시 등재의 문제는 북한 측에도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등록되면 그것이 철저히 고구려 거를 등록일 거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그걸 무슨 중국 거는 등록 못 한단 말입니다. 고구려 거를 등록하겠죠? 우리도 고구려 거를 등록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거는 지난 시기 우리가 역사 자료를 다 반영돼 있어 이미 출판 다 됐고 서로 공식적으로 인정 다 했고 그게 지금 이번에 그 유네스코 등록을 해서 서로 변화시키고 무슨 이렇게는 무슨 개별적 학자들이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등록이 된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 그러면 기쁜 일이죠. 예. 고구려의 그 벽화무덤은 정말 저거는 세계적으로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국 고구려. 고구려와 만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잠재된 높은 미의식과 진취적인 기상을 일깨워준다. 그동안 고구려 유물을 연구하면서 고구려 유물에 대한 힘 있는 면, 또 그 고구려 사람들의 실제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유물을 보면서는 실제 그 감정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고, 특히 그 해뚜름 무늬 그 장식이라든가 또 금동관 장식, 이런 유물을 보면서 이게 고구려 사람들의 힘이고 그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고구려의 다양한 금동 장식품에서는 벽화에서 보았던 고구려의 독특한 문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에는 기마 모형도 전시되어 있는데, 청동과 철기로 제작된 고구려의 기마 모형은 북한의 국보 유물로 지정되어 있다.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개마무사도 벽화를 근거로 제작했다. 철로 썼다 이거죠? 예. 각종 고구려 토기류도 박물관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게 손잡이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저선 턱위에서는 이거 기 달린 턱이 뭐 이렇게 기잔, 뭐 기자배기 뭐 이런 소리 기라는 걸 많이 썼단 말입니다. 양쪽에 그 기 달리듯이. 하지만 우리는 손잡이가 달렸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렸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 고구려 덕에서 대체로 이렇게 배부른 흉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단지 그런 턱이들이 많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위에 아구리가 말하자면 활짝 핀 그 나팔꽃 모양으로 된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고구려의 벽화 고분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해 놓았지만, 사실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이기도 하다. 전시품 가운데 평양성 축조에 쓰였던 성돌이 있는데, 이 돌은 평양성의 축조 연대를 알려주는 귀한 역사 자료다. 552년 고구려는 평양 일대에 대규모의 도성 건설을 시작했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위기였다. 백제와 신라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자 철옹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장장 23km에 달하는 대역사가 35년 만에 완성되었다. 평양성의 동쪽문인 대동문. 6세기 중엽 고구려 때 처음 세운 대동문은 거란족의 침입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불타 소실되었고, 두 차례 재건을 했는데 용케도 6.25의 참화를 견뎌냈다. 정면에 3개나 써붙인 현판이 인상적이다. 대동문 옆에는 풍광이 뛰어나기로 이름 높은 연광정이 자리하는데, 병자호란 때 조선에 쳐들어왔다가 여기에 들렀던 청태종에 얽힌 옛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조선 깔보면서 이거 천하 제일강산 이거 떼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떼버리게 하고 올라와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도 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 경치가 우뚝이기는 하다 하면서 제1자만 천하를 떼버리고 제일강산만 붙여넣게 했다고 하면, 광복 후에 우리 인민들이 천하 제일강산 주현판 다시 붙였습니다. 정자에 오르면 발 아래 대동강이 펼쳐지는데, 기둥에는 고려 때 시인 김황원이
대동강의 아름다움에 대해 읊은 미완성 식구가 적혀 있다. 그 옛날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은 이곳에서 대동강을 읊조렸을 것이다. 경치가 좋아 산수정이라 불렸던 연광정의 풍경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평양 8경 중 하나인 을밀대. 을밀대는 고구려 시기 평양성의 막루였다. 예, 고구려 때 거는 다 말하자면 전난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리저 시기가 1700년대에 이것들 다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의 북성 같은 거는 1714년에 다 새로 거쳐 쌓았습니다. 북성은? 예, 북성은. 을밀대 옆 자그마한 몰루가 바로 평양성의 북문인 칠성문이다. 칠성문은 평양성의 성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문으로 고구려의 축성 양식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일 잘 남아있는 부분이 칠성문 일대 성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면은 이건 아마 고구려 시기 성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고, 이 앞에 옹성 옆에 덧대 쌓은 거는 좀 부대 쌓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옹성 구조는 고구려 시기 성과 있는 거 같아요. 맨 밑에는 이렇게 큰 돌로 기초를 놓고 들여쌓고 또 좀 들여쌓고 그 다음에 수직벽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런 경사는 보통 75도 이상. 75도면 뭐 수직이죠. 눈으로 보기엔 수직입니다. 고구려 성돌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쐐기꼴로 다듬었다는 것. 크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쐐기 모양의 성돌을 차례로 놓고 틈새에 작은 돌들을 촘촘히 끼워 넣는 방식으로 쌓아간다. 고구려의 산성은 방어력도 뛰어났는데 둥글게 쌓은 부분이 칠하고 불리우는 대표적 방어 시설이다. 치에서는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삼면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처럼 평양성은 고구려의 힘과 지혜가 결집된 철옹성이었던 것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라 평가받는 강서 삼묘리 벽화를 찾아가는 길. 북으로 무학산을 등지고 평야지대에 무덤이 있었다. 세 개의 무덤이 모여 있는데 그중 2기가 벽화 무덤이다. 여기 무덤 앙치. 그 중에서도 강서대묘는 벽화의 회화적 수법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 역시 유리벽을 설치한 무덤의 내부. 무덤에 몸을 뉘었던 부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사방의 벽면에는 벽화가 생생하다. 거북의 몸을 휘감은 뱀의 형상, 현무다. 현무, 거북이하고 뱀이 한데 어울려서 시감겨 가지고 춤을 추면서 사이좋게 노는, 또 본질상 가깝게 보면은 서로 성교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친근한 관계이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수 다른 몸이 겹쳐 있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 거북이하고 뱀이 또 원래 친근한 관계 있답니다. 또 거북이는 300년을 사는 오래 사는 동물이고, 그러니까 후손을 많이 남기고 오래 살아나는 위해서 번영, 장수, 영구불멸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동쪽 벽에는 청룡이 눈을 부릅뜬 채 수호신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서쪽 벽에는 백호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남쪽에는 주작이 있다. 천장의 가운데는 왕을 상징하는 황룡이 크게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왕일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천장 모서리에는 미풍을 타고 날아가는 듯한 비천과 인동 문양이 선명하다. 강서대묘에는 널방의 내벽에 사신을 그림으로써 죽은 자의 삶터를 지켜주는 상상 속 수호신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지배계급이 죽으면은 자기 룡원만은 살아있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한 뒤로부터 벽화 내용이 자기 살아 생전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지하로 펼쳐놓는 대로 이렇게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물 풍습도가 출연했다가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자기 그 룡원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겠는가 하는데 관심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납고 무섭고 신비스럽고 오모만 그런 짐승을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청룡이나 백호, 현무, 주작 이 사신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대묘에서 현무와 청룡이 주인공이었다면 강서중묘에서는 백호와 주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서중묘에 그려진 백호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수 주작의 그림도 선명한데 두 날개를 원형에 가깝게 모아 크게 활을 치는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다. 현무는 발 아래 고구려의 산을 두었고 청룡의 눈빛도 살아있다. 대묘의 현무하고 그 청룡, 그 다음에 준묘의 백호하고 주작, 이 네 개 사신들을 합하면 아마 회화적으로는 아마 동양화의 정수로 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벽화의 나라 고구려. 벽화에는 고구려의 아름다움과 700년 유장한 역사가 담겨 있다. 벽화는 고구려를 말해주는 대서사시다. 고구려 무덤 벽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고구려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세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고구려 벽화 무덤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 역사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뭡니까? 이거 고구려 벽화 무덤이 그 회학적인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화의 경지에서 놓고 봐도 수준이 높은 그러한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책으로만 보고 연구하던 것을 실제로 유적을 답사하고 또 그들의 벽화를 보고 유물을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단 연구자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공동의 역사로서 고구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남북 학술 교류, 나아가서는 남북 통일의 그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구려에 대한 우리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피상적인 그리고 고구려의 너무 위대한 면,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면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걸 기회로
고구려 사람들의 실제 생활했던 모습, 그들이 먹었던 게 무엇이고 무엇을 입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가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조상으로서의 고구려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녘 땅에서 우리는 고구려를, 고구려인의 미소를 보았다. 벽화에는 고구려의 예술원과 잊혀졌던 왕국이 살아 숨쉬고 있다. 남과 북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 그것이 우리가 고구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